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대되는 주제 있으세요? 저는 이제 여러 주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인데요. 우회전 관련해서 저도 이제 운전을 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도 하는데요. 네.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우회전 맞아요. 관련한 규정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내가 맞게 운전하고 있는 거 맞나? 네. 이것도 과태료 같은 게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딱지 떼이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있는데 한번 맞아요. 오늘 같이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오늘 만나볼 주제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재 사고 사망 증가, 우회전 일단 멈춤 규정 강화, 여전히 혼란. 이 온라인 도박 규제 무법지대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재, 사고, 사망 증가라는 주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최근에 일어난 사고들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이 울산과 영천의 공사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이 노동자가 숨져서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의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 하루 이틀 일도 아니기는 한데요.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씀 주신 대로 오전에 울산의 한 산업 현장에서 60대 남자분이 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네. 냉각탑 상부에서 난간을 설치하는 일이었는데요. 이게 지상으로부터 한 5m 정도, 정확하게는 한 4.5m 정도가 떨어진 곳에서 이 작업을 하는 건데 사실 안전장치 같은 게 완벽하게 구비된 현장도 있겠지만 안 그런 곳이 많죠. 그렇죠. 이 남성이 이게 오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시간인 것 같은데 바로 낙하돼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이 병원으로 급히 후송을 했는데 네. 끝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울산 남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또 가까운 이 경북 영천에서도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건 굴착기로 여러 가지를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바로 위에서 흙막이 벽체라고 해서 이게 톤수로 말씀을 드리면 2.9톤. 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이게 사람한테 바로 떨어지면은 정말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낙하물 사고로 인해서 이에 해당 50대 근로자분도 사망하게 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이 돼도 이런 사고가 어쨌든 끊이지는 않는구나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런 건설 현장에서의 이런 큰 사고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라든지 부상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굉장히 좀 많고 건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과 구미의 공사 현장에서도요,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해서 또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 중구의 한 철거 현장이었어요. 이제 철거 현장이라면 이제 철빔 같은 거 있죠. 네. H빔 이런 걸 많이 옮기고 여기저기로 또 이동을 시켜야 되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집게차 운전을 하시던 60대 한 근로자가 네. H빔을 집게차에 싣는데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그쵸. 되게 그리고 시야를 많이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H빔에 맞아서 그 즉시 병원에 옮겼는데 한 5일 정도 경과한 후에 돌아가신 사고가 최근에도 있었고요.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있는데 이 공사 대금 자체가 50억 원이 넘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대상입니다. 이 해당 현장은 50억 원 이상의 규모의 공사 현장이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고 하고요. 일단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부에서 현장으로 급파를 합니다. 감독관을 급파해서 사고 현장 그 자체를 또 조사하기도 하는데 당시에도 같은 이런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있었고요. 구미에서도요. 이제 신축 공사를 하던 현장이었는데 여기서 노동자가 좀 똑같이 60대 근로자가 떨어져서 숨지는 사고가 최근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해당 현장에서의 작업은 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 파악을 해야 되고 규명을 하는 게 더 급선무기 때문에 해당 현장에서도 동일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마련이 되면 이러한 사고가 좀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이런 사고 소식들 들으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이 7호선 부천 연장선 운영 협상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발목을 잡혔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무슨 일인가요? 사실 부천시에 현안이 있습니다. 지역 현안. 네. 왜냐하면 지하철이 본인들 그 지자체 안으로까지 연장이 되지 않으면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출퇴근하기에도 뭐 버스 갈아타고 지하철이 닿는 곳까지 가서 하면은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그러면 이사를 오거나 할 유인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부천이 바로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7호선을 이제 부천 지역까지 연장하는데 이 교통공사랑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천교통공사랑 이 부분은 협의를 하는데 인천교통공사에서는 부천시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승무 업무도 하고 열차 운행도 하는 부분을 연장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그 구간에서 사고가 났다. 내지는 뭔가 또 이 운영하는 중에 근로자가 사망했다. 뭐 이런 이슈가 생기면 그렇죠. 이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냐? 우리가 원해서 연장한 것도 아니고 부천시가 원해서 이걸 위임받아서 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책임질 일이 만약에 생기면 이거는 부천시가 떠안아라라고 하면서 이게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아, 그렇겠구나. 위임받은데 이런 어떤 법적인 부담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교통공사 측에서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면은 이 경영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통공사의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부천시 측 입장도 또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사고가 나는 건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는 도로교통공사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거나 뭐 그렇죠. 지시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걸 우리가 책임을 지라고? 이거는 사실 책임을 진다고 설사 뭐 약정을 하거나 계약을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연장선 운영과 관련한 입장차가 지금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아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 당시에는 뭐 이런 상황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정말 곳곳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뭐 굉장히 저하거나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처벌 기준은 또 어떨까요? 이게 시행된 지 이제 한 1년 됐습니다. 이 작년 1월 말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은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사업체입니다. 5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고용돼 있는 그런 기업.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워낙에 큰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공사 이 전체 액수가 5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망사고가 한 번 발생하거나요. 6개월 안에 어떤 상해 사고가 2건 이상이 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화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산업 현장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설 현장의 구도는 기본적으로 원청이 하청에 재하청, 제재하청을 주는 구조죠. 그래서 제재하청의 근로자가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 제재하청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만 책임을 받고 이제 거기서 단절이 되는 구조였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는 과연 이러면 이게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자금이든 지시든 또 현장에서는 원청업체 근로자들이 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고 원청업체
자체가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청의 책임을 지우는 게 또 맞고, 그리고 실질적인 책임 담보를 위해서는 경영 책임자까지, 그러니까 실무, 현장 책임자의 책임에 그치면은 이거는 사실 면죄부를 주는 것과 진배 없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에게도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상의 벌금이라는 어떤 법정형을 가져가야 이런 중대한 재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논의에서 도입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법률이 시행이 되면 그래도 좀 사건 사고가 줄지 않을까, 관련 사망 소식은 좀 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시행된 이후에 오히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산재 사망 사고는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기 전이든 후든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이라는 변수가 있은 이후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집계를 보면요, 이게 산업재해 유족 급여 신청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의 가족분들이 내가 가족이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했다, 그러니 우리가 연금을 타야겠다라고 해서 그 신청한 내역을 봤더니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874명입니다. 이게 그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46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최소한 사망사고를 절감시키지는 않았구나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는 한데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는 그 늘어난 건수가 한 3-4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 자릿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것 봐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곳에서는 그래도 이 감소폭이 줄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반대측에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해결책 역할을 못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재해 유형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들어서 있었던 사망사고도 떨어짐 사고, 낙하 사고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제일 많은 게 떨어짐 사고입니다. 네. 낙하물에 맞아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인데 이 총 800건이 넘는 경우에서 322건에 해당을 했고요. 또 부딪힘 사고, 이게 뭐 그냥 가벼운 물건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건설 현장에 굉장히 다 무거운 물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부딪힘 사고가 92건, 그리고 뭐 지하철 공사 같은 데서 흔히 나오기도 하는데 끼임 사고도 90건이 넘는 것으로 좀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는 50인 미만, 그러니까 근로자 5명 이상 49명까지의 사업 현장에서 365명의 근로자가 사망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 사망자가 전체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하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러면 뭐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좀 준비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재반 상황이 굉장히 좀 열악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명이 넘는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기업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이 규제되는 범위가 훨씬 늘게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준 게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돼요. 그런데 5인 미만의 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긴 아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열외로 하기로 법이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 1월 말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된 5인 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 물은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 60% 정도가 우린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잘 못하고 있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그 규정을 보면 사실 사후적으로 징벌적으로 어떤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의미보다는요, 이게 사고가 어떤 산업 현장의 특성상, 건설업의 또 특수성상 아주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교육, 준비, 어떤
필요한 물품들을 제대로 구비해 놨느냐가 사실 관건이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면 경영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제 면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막 단기적으로 딱 나와 있는 납기도 시급하게 맞춰야 되고 막 이런 현안들이 있는데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뭐 난간이니 뭐니 이런 걸 다 하기는 사실 어렵다라는 게 또 사용자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만에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 법이 이제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굉장히 공방이 치열합니다. 법조계와 또 경영계 안팎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네요. 예. 실제로 지금 기소가 많이 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이제 한 1년을 조금 넘겼는데 이 1년 동안 정말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했죠.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 중에 재판을 받게 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했느냐. 중대재해처벌법 저희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인데 이거 위헌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판사님, 이거 헌법재판소에 좀 넘겨주세요.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이 법규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으니까 헌법재판소에 한번 판단을 받아줄 것을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해당 재판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좀 주시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헌법소원의 형태로 헌재의 그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을 구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한 업체, 에어컨 조립업체인데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재판을 받게 되니까 지금 이 절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 측에서는 이거 위헌법률 심판 봐달라고 하는 그 요구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입장문도 내고 했는데 여기서의 또 이걸 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경영 대표자 이런 표현들. 아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야? 이런 부분. 그럼 책임 소지가 너무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형사법 어떤 규제를 하는 이 형사법이 너무 과도하다. 실형 선고까지 하도록 돼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일단 산업 현장과 이 사용자 측을 위축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다 위헌적인 소지가 있고 다른 이런 법정형을 가진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더라도 너무 세게 처벌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위헌 주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실제로 그 법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률이 시행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야권 인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난 1년 동안 드러났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반대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망 사고나 이런 걸 보더라도 훨씬 위험에 노출되는 거는 이렇게 큰 기업에서 운영하는 현장이 아니다. 아주 작은 영세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현장에서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 상해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위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 규정 자체는 어쨌든 추상적으로 규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추상적인 차원의 법을 나중에 판례가 그러니까 법원 단계에서 사례로 구체화해서 이게 축적되면 산업 현장에 좀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이 보다 구체화되는 거지 지금 이 법 자체가 추상적인 이유를 띄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법과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이 법에 대해서만 사실상 딴지를 거는 거다. 이런 게 또 노동계 야권의 입장이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법이 시행된 지 워낙 초기다 보니까 조금 완전히 좀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말이 참 다 일리가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던 부분은 물론 뭐 법률의 취지 그리고 사고의 예방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기업들에 대한 이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특히 사후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과도하기도 하고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상당히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저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산재 사고를 저희 사무실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막 뭐가 쓰러지고 이랬거든요. 이제 건축물 같은 게. 그런데 되게 더디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일단 뭐 압수수색 같은 것도 그 현장 사무실에도 나오고 하는데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인력 자체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입증을 해야 되고 어느 단위까지 책임을 지도록, 이게 또 형사 책임이다 보니까 굉장히 엄밀하게 따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또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더 강하게 처벌받게 된 건 사실이다 보니까 사건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1월 27일 작년에 시작된 이후부터 그해 말까지,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 집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돼서 형사사건화 된 건수 229건이에요. 적지 않죠. 거의 하루에 한 번 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처리된 건수는 5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52건이 처리가 됐는데요. 이게 고용부에서 일단 1차 전담을 해가지고 현장에 점검도 나가고 이 노동 현장 중지도 시키고 이런 1차적인 조치를 하는데 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인력 난의 문제도 있어서 속도를 못 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일단 처리가 된 건 중에서도요, 고용부가 이제 1차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수사를 한 이후에 검찰로 넘긴 사례는요, 한 15%가 안 됩니다. 전체 건수에. 예, 34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일단 검찰이 받으면 그냥 수사를 잘했으니까 바로 기소해야겠다. 아니면 그냥 불기소해야겠다. 간단하게 또 낼 수가 없잖아요. 일단 아무래도 강제수사권이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비교적 검찰보다는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 수사도 하고 관련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기도 하고 이래서 수사 속도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체 사건 중에서 검찰이 재판에까지 넘긴 사건 수는 1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10건 남짓한 거예요. 4.8%로 집계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사건은 이만큼 적체가 되고 계속 지금도 이번 달 뭐 올해 들어서만도 4-5건이 언론에 나온 거잖아요. 그만큼 이 문제 자체는 현재 진행형인데 이걸 풀어내는 속도나 그럼 기소되는 어떤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수치를 내봤더니 아직은 참 많이 안타깝다. 이런 부분이 좀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실 좀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좀 분명히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재, 사고, 사망 증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우회전 일단 멈춤 규정 강화, 여전히 혼란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굉장히 많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회전 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저랑 비슷하게 느끼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저도 헷갈리고요. 우회전 할 때는 뭐 당연하지만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그건 뭐 멈춰야죠.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한데 사람이 없는 경우인데 이게 지금 직진차선으로 파란불은 켜져 있고 그럼 가지 말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지금 직진차로는 빨간불인데 내가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선 멈춰야 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멈추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과태료도 안 떼시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회전 신호등은 없잖아요. 차량과 관련해서 그렇죠. 좌회전, 직진
뭐 이런 신호는 있지만 우회전 신호등은 없는데 이런 우회전과 관련해서 계도 기간을 갖다 보니까 전국에 딱 한 군데 좀 시험적으로 설치를 한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서울 동작구에 있는 신상도 초등학교 사거리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 기자가 최근에 그 현장에 나가본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 차들이 이걸 잘 지키나 이 신호 같은 걸 보고 가나 했는데 우회전 신호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낯설다 보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 차들이 안 지키더라는 겁니다. 그냥 쭉쭉 가더라는 건데요. 이거 뭐 상황을 점검해가지고 기자가 기사까지 쓴 거니까 이게 아직 좀 잘 제도가 장착되진 않았구나. 뭐 우회전과 관련해서 제도가 바뀌었다는 건 대충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잘 모르는데 그 지나가던 시민들한테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회전할 때 어떻게 운전하십니까? 물었더니 저는 그냥 사람 없으면 갑니다. 뭐 이런 대답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딱지 떼면 좀 괴로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직진 차선이 빨간불이다. 가면 안 된다라고 돼 있으면요. 우회전을 하는 차들도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춤해야 되는 게 바뀐 규정입니다. 일단은 직진 차선이 빨간불이면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파란불이어도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멈추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운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관련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 대방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건널목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는 이 마을버스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회전을 규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요. 뭐 과태료는 뭐 수백만 원 이렇게 부과하진 않아요.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인데 그것도 마음이 쓰리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우회전을 할 때 굉장히 주의 의무를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런 마을버스 같은 거나 버스는요. 운행하는 그 공간이 좀 높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시야에 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회전을 할 때는 특히 왜 아까 직진 차선일 때는 한번 멈추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직진 차선이어도 멀리서 차가 안 오고 하면 그러니까 적신 오면 멈춰야 되는데 다른 방향에서 차가 오고 있으면 주행하는 차량을 살피느라고 백미러 등으로 사람을 놓치기가 쉬운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대방동에서 있었던 사고도요. 마을버스가 노인분을 친 사고였어요. 이게 아침 한 10시쯤이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많이 다니는 시간대입니까? 그리고 횡단보도였어요. 파란불이었고요. 일단 보행자들 파란불이었고 이 돌아가신 분이 70대 여성이었기 때문에 조금 거동은 다른 뭐 30, 40대 이런 분들보다 좀 늦었을 것 같은데 뭐 깜빡깜빡 이런 전멸등 상황 에서 좀 뒤처져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중에 이 주시하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이 운전기사가,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그래서 일단 그 할머니를 보지 못했다는 게 이 가해자 측의 진술 내용인데 이 할머니 끝내 좀 돌아가시게 됐고요. 뭐 심정지 상태로 일단 발견이 됐고 CPR 등을 현장에서 해봤지만 소용이 없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서 일단 해당 마을버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람을 친 것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죠. 다만 내가 정말 보이지가 않았다. 내가 우회전하느라고 다른 차량 오는지 보느라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노인분이 또 차에 치이는 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삼거리에서 보행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역시나 우회전하는 이번에는 승용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숨졌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할머니는 80대셨고요. 일단 보행자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신호등이 다 있는 곳도 있지만 비교적 짧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 아니면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도 한데 지금 사고가 난 현장은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고요. 이것도 우회전 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이 할머니를 못 본 거예요. 이게 오후 1시 정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차량도 많고 사람도 많은 곳이었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면 뭐 일정 때문에 바쁘게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우회전할 때 규정도 바뀌고 일단 멈춤하는 게 맞는 상황이고 특히 신호등이 없는 이런 횡단보도는 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망사고까지. 가해자는 30대 남성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입건돼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바뀌기는 했는데 뭐가 정확하게 좀 바뀌었는지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부터 살펴보면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요. 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일단 아이들의 특성상 그렇죠. 언제 튀어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신호등이 없다면 아이들로서는 빨간불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안 보이던 곳에서 나와서 달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핀 뒤에 서행하시면서 그곳을 빠져나오시는 게 안전하시고요. 일단 횡단보도가 녹색이다. 너무 당연하지만 우회전 하시면 안 됩니다. 녹색이어도 사람 없네, 그리고 전멸등 상황이네 라고 해서 천천히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은 멈추시고 빨간불로 보행자 신호가 바뀐 이후에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최소한 건너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경우에도 일단은 멈춤 후에 왜냐하면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멈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빨간불이구나를 확인하신 후에 운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다. 그럼 내가 직진차로에 있었으면 그냥 직진해도 그렇죠.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경우에는 일단 일시정지를 한 후에 운행하시는 게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시범 운영 중이긴 한데 그게 별도로 설치가 돼 있다면 그 신호등을 보고 운행을 하셔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러게요. 사실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마다 또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리고 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 바뀐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좀 각자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회전 신호등에 뭐 예산만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도 안전을 생각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사건 사고 이야기를 좀 짚어볼게요. 지난해 말에 강원도 강릉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나요? 이 차량 사고 이후에 수습하는 그 사진 같은 걸 보면 맞아요. 진짜 다 찌그러졌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60대 여성이 한 SUV 차량을 운행을 하고 사고가 난 겁니다. 네. 근데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요.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앞선 차를 들이받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운전을 하는 거였다면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주행 페달을 밟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이랑 부딪히면 멈추기 그렇죠. 마련이잖아요. 그게 좀 즉각적으로 나오는 그렇죠. 행동이기도 한데 이 차는 그러지 않았어요. 거의 1km까지는 안 되지만 600m를 더 직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분들 말에 따르면 이 영상,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걸 보면 브레이크 등에 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눌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m를 전속도로 질주를 한다? 이게 바로 급발진 사고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운전자는 60대 할머니였습니다. 그렇죠. 할머니는 크게 다쳤는데 같이 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게 10대 손자였어요. 초등학생. 이 손자는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지 또 이 사망한 아이의 부모님은 심정이 어떨지 감히 헤아려지지가 않는데요. 일단 앞선 차량도 들이받고 그 이후에도 전력 질주를 하고 그러면서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요. 이 할머니가 그래요. 어머 이거 왜 안 멈추지? 그렇죠. 큰일 났네. 라고 너무 다급한 소리로 이렇게 긴장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어서 이걸 종합해보면 이게 과연 운전자의 과실만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일단 이 차가 멈추게 된 거는 지하 통로로 추락을 하면서 멈추게 된 거라 정말 큰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 사고 들으신 분들, 많은 분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손자가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어쨌든 탑승을 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할머니 당사자는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족은 두 번 마음을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부분도 사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머니가 이제 그렇죠.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어쨌든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영상, 사진,
같은 걸 자동차 전문가분들한테 한 언론사에서 제시를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여러 정황을 좀 종합해 보면 이게 개인의 어떤 잘못이라고 보기 상당히 어렵다.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로 그러게요. 보인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전력 질주 한 점, 그리고 이 가족들 말에 따르면 어쨌든 브레이크 등을 밟은 상황에서도 좀 질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사실 처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한 가족이,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 딸이랑 이 아이들이 같이 바닷가로 놀러 가고 있었는데 외가댁에 놀러 가서 심지어 그때 운전대를 잡으셨던 60대 노인분은, 그러니까 아저씨분은 택시업을 평생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대단히 유사합니다. 차량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당황하는 음색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민사다, 형사다 다 하고 사감정,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의뢰를 하고 정밀 분석을 했는데 차량 결함으로 똑 떨어지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아무리 평생 운전을 하고 이래도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 구동 원리를 다 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전에 있어서 베테랑인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당시 숨진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본인의 어머니의 억울함과 또 본인의 아들을 잃은 이런 억울함에 절규하면서 정말 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사연을 구구절절하게 올렸는데 아까 강릉에서 있었던 사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본인 어머니는 강릉에는 어떤 연고가 전혀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좀 건사해 주려고 이제 연고 없는 지방에 내려와서 아이 학원 라이드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날도 이제 사망 사고가 난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를 학원에서 데려오고 데려다 주던 그런 길이었는데 아니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형사 입건까지 돼서 조사받게 됐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힘을 모아달라는 건데요. 이분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건 이제 이분도 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사적으로 어머니는 방어를 오히려 하셔야 되고 민사적으로도 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오히려 자동차 결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소송에서는 문제를 먼저 제기한 쪽, 그러니까 원고 쪽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그렇죠. 돼 있는 게 소송법적 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인 영역이고 어떻게 원인 규명을 할지 일반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또 비용도 너무 만만치 않게 드는데 이걸 다 원고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입증 책임을 좀 전환해달라. 이를테면 의료사고 같은 것도 그렇죠. 그쵸.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피고 측의 의료진이 이 원인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입증 책임을 단지 원고라는 이유로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맞느냐. 자동차 사고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자동차의 결함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오히려 자동차 회사에서 밝히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본인의 어떤 이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 가족사와 이 사고와 관련한 안타까운 부분들, 앞으로 이분이 대응해야 되는 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이 게시글을 올리면서 이런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해당 청원에 국민들 역시 굉장히 강하게 응답을 했습니다. 글을 올린 지 6일 만인 28일 오전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분이 이 글을 어디다 올렸냐면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올렸어요. 이게 왜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렸냐면요. 이런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의견 개진을 한 것에 5만 명 이상이, 이게 30일 아니라는 그런 또 규정이 있더라고요. 5만 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실제로 입법 논의에 돌입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5만 명 이상의 분들이 그렇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법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 법이 손질돼야 되겠네라고 의견을 모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 그래서 이 유족분은 상당히 좀 감사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기도 한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일단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이게 아마 교통 업무다 보니까 이런 그 국토교통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논의에 착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 한 차례 논의를 더 하고 이제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 본회의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사안은 정말 어떻게 보면 민생 현안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고 하니까 그렇죠. 예, 좀 입법에 또 이 법 개정에 손질에 좀 속도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법 개정의 논의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랙박스 영상 보니까 할머니께서 굉장히 좀 당황하시면서 이 손자 이름을 굉장히 이제 여러 번 부르는 게 나오던데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우회전 규정 관련된 이야기, 또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차량 사고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주제 법률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온라인 도박 규제 무법지대라는 주제에 선정해 봤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요. 이 입금 규모가 1조 원이 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있는데요.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예. 얼마나 치밀하게 운영을 했냐면요. 이 총책이 도박 사이트의 거점으로 삼은 곳은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말레이시아였는데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였습니다. 근데 왜 이곳에 거점을 마련했냐? 일단 한국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치안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밀하게만 하면 잡히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2014년도 1월부터 8년 동안 이 불법 도박 사이트 온라인상으로 개설을 한 건데 네. 이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이 1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이게 거의 기업형으로 불법 도박 그러네요. 사이트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또 조직도 치밀하게 정말 딱 기업처럼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계좌 인출팀, 그리고 계좌 운영팀, 뭐 계좌팀 이렇게 별도로 팀별로 운영이 됐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우수고객 같은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판돈을 크게 던진달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별도로 관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팀을 운영했다라고 하고, 이게 또 왜 이렇게 수익을 계속 오랜 기간 냈느냐, 왜 불법 사이트들이 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뭐 판돈과 관련해서 걸은 거에 대해서 이기면 줘야 되는데 그걸 뭐 안 준달지 그렇죠. 이러기도 하는데 여기는 깔끔하게 비교적 줬나 봐요. 그래서 입소문을 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고, 일단 사이트에 입금된 그 내역 8년 동안 살펴봤더니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고요. 와. 최소 수익금 운영하는데 이제 돈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은 한 556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범죄 수익금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긴 하지만 기소전 추징 보전이라고 해서 일단 동결시켜 놓는 조치를 해놓기는 했는데요. 네. 일단 이게 해외에 거점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빼돌린 돈이 더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얼마나 또 이렇게 좀 기업형으로 운영됐는지를 알 수 있는 한 면모가 대기업의 전산부서 관리했던 사람이 국내에서 자기는 대기업을 계속 다녀요. 다니면서 이게 사이버상에서 온라인상에서 관리만 해도 그렇죠. 이 관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투잡 비슷하게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또 같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 하면요,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이번에는 10조 원 규모입니다. 10조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네요. 이게 호텔 카지노 영상 같은 거를 이제 온라인상에 띄우고 이 판돈을 걸게 하는 건데, 왜 10조 원까지 됐냐면요. 도박한 그 운영한 사이트가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46개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또 입출금 된 내역 해서 출금 내역 정리해 보면은 10조 원이 넘는 돈이 있던 건데요. 여기는 또 어디에 주력했느냐? 회원 모집에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경기, 대구 각지에 있는 회원 모집을 할 때 거점 역할을 한 게 누구였냐? 조직폭력배들이었어요. 왜 조직폭력배들로부터 회원 모집을 하도록 했느냐? 조폭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개하기도 좋고, 조폭 스스로 뭐 하기도 하고, 같이 친구 데려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좀 도박 사이트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조직폭력배들. 그래서 조폭이 실제로 고객을 데려오면 수수료를 떼어줬다고 합니다. 판돈 건거에 배당금의 한 0.2%에서 많게는 1%까지 또 돈을 줬는데, 10조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수익으로 관리를 할 정도면 여기도 똑같이 기업형으로 대규모로 운영이 됐는데요. 해외 운영 관리팀, 국내 운영 관리팀, 통장 관리팀, 자금 관리팀, 사이트 관리팀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해서 이 과거의 조직폭력배는 뭐
어떤 술집 뭐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게 뭐 영화 속에서나 아니면 뉴스 속에서 보는 좀 전형적인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해외 도박 사이트, 해외 또 성매매 사이트 이런 부분으로 많이 좀 음지화되고 있는 게 최근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충북 보은군의 한 펜션에서 몰래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네요. 예, 이 그 급습하는 영상이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막 후다닥 도망가고 막 이래요. 그런데 막 돈이 다 흩어져 있고 이러는데 그 음성에 담긴 도망가는 사람들 목소리를 들으면 거의 여성분입니다. 이 펜션도 하우스 도박장 개설한 것처럼 이 자기 펜션을 아예 도박의 공간으로 제공한 거예요. 그 총책 구속 기소됐거든요. 60대 여성인데 거의 이용을 한 사람들이 이제 가정 주부들이었다라고 해요. 이 줄도박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게임 룰이 좀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경찰이 이 펜션 수상하다. 사람들이 아주 불특정 다수가 한 펜션에 계속 오고 간다. 뭉칫돈을 들고 다닌다라는 제보를 받고 굉장히 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잠복 수사를 한 끝에 현장을 급습해서 무려 32명 현장에서 검거를 했고 이 중에 27명이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이었는데요. 이 도박이 그냥 카드 같은 걸 좀 빼가지고 끝자리 수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9가 아마 제일 이기는 것 같은데 좀 비교적 쉬워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 폄훼일 수도 있지만 뭐 쉬워서 가정주부들이 많이 했다 이런 뭐 보도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산으로 또 가볼게요. 부산에서 이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던 불법 홀덤펍이 경찰에 또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홀덤펍 하면요. 인터넷에 저도 쳐봤더니 이 홀덤펍 자체는 불법은 아니에요. 홀덤펍이라고 해서 이제 카드도 치고 이제 즐겁게 좀 시간을 보내면서 맥주도 마시고 뭐 이런 공간인데 여기에서 실제로 돈을 따게 하거나 칩을 주거나 하고 그러면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홀덤펍에 놀러 오세요 뭐 이렇게 홍보를 해놓고 실제로 도박장처럼 운영을 한 일당이 잡힌 거예요. 근데 판돈이 한 100억이 지금까지 오간 게 넘었다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 뭐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벌어들인 돈은 15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돈 대부분은 조직 운영 자금으로 이미 쓴 상황이라고 하고요. 홀덤펍 급습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14명 현장에서 바로 잡혔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습 도박 혐의는 있지 않은지를 지금 수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홀덤펍에서 이제 카드 놀이를 하거나 뭐 이런 건 괜찮은데 뭐 이게 현금으로 환전을 해준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판돈이 걸리게 되면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지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불법 사이트 도박 빚 때문에 금은방을 턴 1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형 선고가 됐네요. 왜냐하면 이 재판부가 그러니까 10대고 어린 학생들이니까 선처할 여지가 있다면 선처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대단히 좀 조직적으로 금은방을 텁니다. 금은방을 털게 된 이 이유도 도박비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집계를 해보면 마약도 그렇지만 도박 같은 것도 10대, 20대 이게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당 모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금은방을 털자, 제주도에. 너는 망을 봐라. 나는 주인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테니 너는 훔쳐서 나와라. 역할 분담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래서 제주도에 한 이 금은방을 털었는데 50돈 금목걸이 훔쳐갔고요. 20돈 금팔찌 이게 2천만 원이 넘어요. 2,400만 원어치를 순식간에 훔쳐갔고 굉장히 말씀드렸다시피 역할을 나눠가지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도박빚을 갚겠다고 하니 이게 아니 10대 애들이 무슨 도박빚을 갚으려고 이건 강도 짓을 사실 한 건데요. 그래서 선처가 어렵다라고 봐서 일단 실형 선고가 됐고요. 또 하나는 금은방을 털고 꼬리가 잡혔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뉘우쳤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들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도 참작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대가 도박을 한다고라는 그 사실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 도박 중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도박 중독 치료를 받는 비율로 볼 수 있는데요. 치료를 받는 선이기 때문에 사실 더 안 보이는 곳에 많다라고 봐야 될 텐데 일단 도박 치료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 과거에 비했을 때 10대입니다. 2017년에는요. 도박 치료를 받은 10대가 39명에 불과했어요.
2021년에 이게 127명으로 늘어납니다. 200% 이상 는 거예요. 상당히 네. 많은 수치로 거의 4배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고 20대 도박 중독 환자의 이 상승폭도 상당히 큽니다. 349명에서 754명으로. 그러니까 10대, 20대의 이 도박 중독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이제 도박을 좀 이렇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이 문제가 됐을 때는 학교 현장에서 성을 되게 오픈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많이 좀 진전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도박도 아유 설마 애들이 무슨 도박이야라고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이 하나의 단순한 여흥으로, 왜냐하면 도박도 상습성이 없다면 뭐 모르겠지만 잠깐 뭐 재미로 돈을 거는 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교육으로 좀 짚어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10대가 이렇게 도박 중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보이고요. 이에 대한 뭐 학교에서의 좀 움직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기들만 약속